그러면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같이 보고 싶은 문구라든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나? 난 재밌게 봤던 부분은 73페이지. 거기에 이제 계급이 나오지. 외노자가 잠깐 언급을 해줬었는데, 옷을 색깔로 정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모두 초록색 옷을 입어요. 부드럽지만 아주 명확한 목소리가 중간부터 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델타 아이들은 황갈색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입는 옷에 따라서 계급이 나뉜다는 거? 우리 사회에서 있는 그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걸 딱 그냥 여기서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거든. 나는 그 생각났어. 우리 사극 같은 거는 왕하고 신하들이 다 음, 옷 색깔 다르게 해서 구별을 아, 해놓는 것처럼 맞아요. 유럽 성화 같은 거 봐도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파란색이 많이 칠해진 사람을 찾으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이고 아니면 좀 성스러운 성인이라고 하나?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파란색 원료가 가장 비싸기 때문이잖아. 진짜 성경에 그냥 그렇게 써져 있었던 부분 아니었나? 내가 알기로는 그 원료 자체가 비싸서 그래 음, 굳이 여기서랑 비교를 하자면 계급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가장 높은 계급에만 쓸 수 있는 색이 있는 거지. 근데 음, 여기서 말한 색은 그거랑 상관없는 색이라서 또 조금 신기했었어. 우리가 학습해서 알고 있는 그 색의 위계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표현한 옷 색이. 저는 이거 읽으면서, 뭐, 신세계를 봤자, 어차피 그 원시적인 계급 구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원시적인 계급 그러니까 부분이란 좀, 말은 뭐야? 아까 그 요코니가 말했듯이, 조선시대에도 그런 색에 따른 위기가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뭐, 중세시대 유럽에도 보면은 색에 따른 구분이 있었고, 근데 그걸 여기서 한참 이제 과학으로 발전한 국가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색으로. 그냥 머리에 뭐 하나 박아도 됐을 텐데,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과 다를 바 없는 그 방법을 차용한 거잖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되게 원시적 방법을 사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헉슬리 입장에서도 인간 사회에서 계급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예전에도 있었고, 글을 쓸 당시에도 있었고, 뭐 심지어 지금도 있고,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리고 미래에도 그쵸? 있을 건데, 이제 미래에는 오히려 되게 직접적으로 저렇게 색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아예 위계를 거버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미 풍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에서 꼭 필요한 건 진짜 계급 부분이구나. 왜냐면 이게 전체주의가 없고 전체주의를 좀 탈피하려고 한 국가일수록 그런 위계를 지워버리잖아요. 음. 표식을 없애고. 오세 부분에서 그냥 지금 탁 든 생각은 사실 이 멋진 신세계 읽으면서 뭐 나중에 계속 우리가 언급을 하겠지만 상당히 일차원적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음, 했거든. 사람들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것을 되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급의 분류는 옷 색깔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드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우리가 옷의 색깔을 구별하는 거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옷으로 구별을 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 컨스트럭션 가도 음. 아키텍이 쓰는 안전모 색깔 다르고,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쓰는 안전모 다르고, 이게 외형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 역할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쓰는데, 여기 나오는 그 알파, 감마, 엡실론들은 사실 외형적으로 구별이 되잖아. 음, 일부러 작게 음, 말고 못생기게 만들고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색을 입혔다는 게 좀 흥미로운 건 것 같아. 색이 음, 사실 그 색으로 구별 안 해도 이미 A형적으로 구별해 음. 놓았고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계급별로 색을 다르게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계급 전체가 같은 옷을 입게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음, 유니폼이라는 거는 어떤 소속감이라던가 단결력 이런 거를 좀 더 고취시키고 물론 시각적으로 카테고리를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세계관에 이 정부가 취했던 어떤 그냥 통제 정책 중에 하나로 같은 계급의 사람들은 아예 다 같은 옷을 입혀서 음. 개개인의 취향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이 어떤 소속 계급의 나는 일부일 뿐이다를 사람들이 항상 느끼게 하는 장치였던 것 같아. 그리고 색깔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일하는 층수 다르잖아요. 음, 낮은 계급일수록 지하에서 그 배양하는 일을 하고 햇빛도 한 번 못 보고 일을 하잖아요. 높은 계급이 될수록 더 위에서 일하고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랑 연결시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일하는 그곳의 위계를 공간적으로 주는 것도 되게 원시 시대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까 오빠가 음, 1차원적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이게 여담인데 중견급 석유 회사 중에 모 회사가 최근 사옥을 지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던 회사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들어가게 됐는데 사옥을 짓다 보니까 어쨌든 이 상층부가 있고 1층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지하에도 사무공간을 넣게 됐나 봐. 어느 팀이 지하에 들어갈 거냐. 그 순서를 전해 매출 순위로 해서 잘 오, 나가는 잘 나가는 어, 저기 공동주택 현상 수주팀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고 제일 밑에는 이제 다 이제 수주된 다음에 실시설계 관리하고 이런 부서가 들어가게 됐다는. 야, 아, 너무 웃긴다. 그리고 또 어떤 약간, 회사는 오히려 또 그 지하에는 그 회사 출신인데 독립해서 그 회사 일을 도와주는 업체들을 꾸린 그 회사 그 음, 업체들을 그 지하에다가 특공대처럼 모아놨다. 이런 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공간적 위계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이야기, 자본주의랑 전체주의의 결합.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연구실의 경우에는 건축이랑 건축공학과가 가장 위층을 연구실로 쓰고, 어, 기계과나 좀 환경과는 아래쪽을 써. 왜냐면, 음, 건축 너네가 지진 났을 때 책임져야 되잖아 하니까, 위험한 곳은 니네가 위로 가. 일본은 거꾸로야. 음. 정설이야, 야사야. 일본이라 그런가 보다. 아, 근데 진짜로 그런 이야기 있어. 어쨌든 이 책의 그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체주의라는 단어는 빼고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음, 그렇다면 왜 이 작가는 이런 전체주의에 주목을 하게 됐으며, 왜 이 세계에 대한 자세한 세부 설정을 해서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는가에 대해서 난 조금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을 보니까 32년이면 유럽에서 이제 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불과 한 뭐 몇 년 전,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 1차 대전에서 전쟁을 거치면서 진보된 과학기술을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목격을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배경, 생물학을 전공했던 이런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지식들을 믹스를 해서 이제 소설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체주의라고 하면은 이 단어가 생겨난 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야. 사실 음, 전체주의는 이꼴 파시즘이라고 하더라고.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배경이 됐던 파시즘이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나치즘. 그리고 나중에 또 그걸 연구해서 만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쓴 불과 몇 년 후에 세계에서 최악인 전체주의, 이제 파시즘이 제2차 대전을 가져왔고, 그러면서 이 독자들은 작가의 성견지명이라던가 음. 뭔가 예지력 같은 거에 대해서 음, 되게 찬사를 보내서 이렇게 유명한 소설이 되지 않았나 싶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전체주의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까? 그 소설이나 영화나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그 컨텐츠에서 공포적인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극복하는 얘기에 왜 희열을 하고 열광을 하는가를 그 생각해 볼 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세계 대전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가져왔던 공포와 모든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깔려 있고, 그거를 타파하는 어떤 민주주의 의식이라던가 영웅 의식 같은 것들이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일으킨 요소가 돼서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정들은 되게 많은 콘텐츠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콘텐츠들이 성행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어떤 전 세계를 주도하는 거대 정부가 있고 그 사람들이 민중을 통제한다, 전체주의 이념 아래 통제한다 이런 설정의 소설들을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하더라고.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고, 그 유토피아가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한다면 디스토피아는 이렇게 되게 부정적이고 쇠퇴하고 이런 미래관을 그린 얘기들을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하는데,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꼽더라고. 시대별로 이제 예브니게 자마츠니 이 소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올더스 헉슬리고, 그 다음이 이제 조지 오웰 소설 1984 음, 이렇게 치는 것 같고, 이 소설도 다 비슷해. 어떤 기계화되고 전체 군중의 한 요소로서 취급받는 그 군중 중에 약간 깨어난 한 명이 그 정부와 맞서는 이런 내용들이어서 굉장히 사랑받는 소설들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현대에 와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영화 아마 다들 봤을 거야.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데, 나 이 아직 안 영화의 봤어. 설정은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진짜 어, 멋진 신세계랑 똑같아. 어, 이 여기서 핵전쟁 이후에 어떤 거대 정부가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개개인의 감정을 버리고
하나의 군중으로서 나아가야 이 세계가 재건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해. 어떻게 하냐면 소마랑 똑같이 어떤 약물을 매일 투여하게 하고 예술 작품들을 다 태워버려. 그리고 어,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화로에 넣어서 태워 죽여버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그 멋진 세계보다는 훨씬 과격하게 그런 세계를 묘사했는데 설정은 그거랑 비슷하고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막 총 들고 막 말도 안 되는 액션을 하면서 그 거대 정부를 깨부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음, 액션 영화야. 근데 그 배경에 있어서는 이건 분명히 멋진 신세계를 갖고 왔다고 할 정도 굉장히 설정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음, 이런 음, 영화라던가 뭐 V4 벤데타도 다 음, 알겠지만 음, 유명한 영화고 설국열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음, 자연재해라는 그 위기 속에 이제 인류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기차라는 그 통제된 공간 속에 계급별로 놓고 사실은 그게 그 계급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최하층민이랑 최상층민이랑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그 질서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베아센터 하면은 이제 매트릭스의 이 장면이 떠올 정도로 여기서는 최상위 지배계급이 기계로 묘사되지만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성을 잃고 약간 기계 부품으로서 작용한다 이런 설정들이 이런 멋진 신세계를 포함한 디스토피아 소설들에서 영향을 받았더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음, V4 벤데타랑 매트릭스는 또 감독도 같고, 그러니까 음, 이런 유의 그 소설들이 약간 사이버펑크라던가 음, 디스토피아 문학과에게 접목돼서 굉장히 사람들이 사랑하고 열광하는 그런 콘텐츠로 지금까지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멋진 세계를 사실 나도 이 작품을 이후에 읽어봤지만 그 시초는 아마 이거라고 할 정도로 32년이라는 시대에 이 사람이 정말 높은 안목으로 큰 태태를 읽었고 그게 실제로 정말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무서워지는 그런 소설이 아니었나 싶어. 그래서 명작인가 봐. 책을 아직 안 읽어본 구독자가 있다면은 대강의 이 소설의 배경을 내가 소개해준 방금 영화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유추를 해보면 어느 음.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 3장으로 좀 가보려고 해. 아마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가지는 않을 거고,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내볼까 하는데, 3장에서는 좀 중요했던 부분은 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족의 정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가족이란 단위 구성원이 없었고, 어머니나 아버지란 단어를 완전 모욕적인 단어로 얘네들이 생각을 하지. 심지어 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두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라고 라는 멘트가 있을 정도로 아이를 낳는 것, 어머니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한번 내려주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 나는.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결여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지를 않다 보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라도 부모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오히려 감정적으로 느끼면 느꼈지.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세계를 구축해 놓은 헉슬리의 세계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 5장에 가게 되면은 포드 세상 써서 이야기했었던 그 런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 그다음에 6장에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쭉 그 연애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버나드랑 레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에서 배경에 대한 세팅에 프레시한 바람을 넣어주는 연애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항상 말하듯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공유한다. 약간 그치, 그치. 지금 시대의 음, 폴리아모리 같은 그런 음, 방식으로 음. 존재하기 때문에 딱히 이제 연애라기보다는 연애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고 뭔가 로맨틱 드라마의 부분?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그런 이야기? 왜 저 사람은 나랑 데이트를 안 해주지라든지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떻지? 최근에 어떤 한국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그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네. 인스타그램에서 나도 짤로 봤는데 헤어진 연예인들이 어떤 한 곳에 한 네 커플 정도가 모여가지고 뭐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재밌잖아, 사람들이 봤을 때. 남녀 관계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이 나는 이 6장에서 좀 느껴졌어. 그 레니나가 버나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음, 버나드는 레니나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그런 부분들. 음, 그래서 이렇게 1장에서 6장까지가 어느 정도 이 멋진 신세계의 배경 이야기해주는 음, 부분이었다면, 이제 7장에서 버나드랑 레니나가 그 아이슬란드, 야만인 진영으로 헬기 택시 타고, 헬기 택시였는지, 그냥 헬기였는지 타고 가지.
개인용 헬리콥터를 타고 개인용. 다니더라고, 여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슬란드에 가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레니나와 버나드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보는데, 사실 그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이 현실 세계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